어서 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2 비상 감상다지기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죠? 44페이지네요. 44페이지에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는 상당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역설적 표현으로도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요. 왜 역설적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슬픔과 기쁨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미지를 갖다 완전히 바꾸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쁨은 긍정적인 것이고 슬픔은 피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시 안에서는 그것이 정반대입니다. 네, 슬픔이 긍정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기쁨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아주 재미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봄눈이라는 시어가 상당히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바, 그래서 이 봄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 안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딱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일단 앞서 말했던 역설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역설법이 한 2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역설법의 의미를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율형 성요소가 얘도 있습니다. 당연히 시이기 때문에 운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음악적 리듬감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운율형 성요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다양한 시어의 의미가 다 중요하지만은 기쁨과 그 다음에 슬픔, 이것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정도만 짚고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시의 거의 80, 90%는 이해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 따라가면 바로 정복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이 시를 적어도 강의를 듣기 전에 최소 10번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다라는 어떤 짐작이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좀 더 흡수가, 이해가 아주 빠르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이 강의를 듣기에 앞서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10번 정도, 몇 줄 안 되잖아요. 그죠? 10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시에서는 선생님이 시를 공략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고 했는데, 감정이 표현되는 어떤 단어, 어휘, 이거 중요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좀 파악해야 되고요. 특히 시적 화자에 감정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시적 화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바로 등장합니다. 나죠. 그 다음에 너가 뭐야? 시적 대상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나는 시적 화자, 너는 시적 대상인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의미가, 나와 너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좀 파악이 돼요.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대. 나는 너에게 슬픔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겨울밤 거리에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가 떨고 있는 할머니. 그러니까 겨울밤에 행상팔이를 하고 계시는, 귤을 갖다 팔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귤 깎으면서 성공하면서 기뻐하던 너.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오죽했으면은 가게 하나 차리지 못하시고 길바닥에서 귤 팔고 계시는 할머니, 추위 떨면서 귤 팔고 계시는 할머니에게 돈을 더 드린다면은 그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겠지만은 그분에게 마저도 돈을 깎으면서 아주 기뻐하는 거죠. 어우, 성공! 나이스!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이러는 너를 위해 나는 슬픔을 주겠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너는 부정적 대상입니까? 긍정적 대상입니까? 부정적 대상이죠. 그러면
나는 긍정적 대상입니까? 부정적 대상입니까? 긍정적 대상이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답이 되는 건 맨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긍정적 대상.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슬픔이라는 존재인 거고요. 너는 기쁨이라는 존재예요. 기뻐하잖아요. 여기서 이 기뻐하는 게 좋은 기쁨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던 일반적인 기쁨이라는 그 감정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인데 여기선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거, 이 기쁨 정말 긍정적인 기쁨인가? 그렇지 않다 그거죠. 그죠?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대상이냐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죠. 긍정적 대상으로서. 너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부정적 대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설법이 등장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일반적으로는 사랑, 슬픔 이 둘을 두고 본다면, 단어만 두고 본다면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이고 더 긍정적인 것이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근데 슬픔이 더 소중하대요. 그죠? 사랑과 슬픔을 둔다면, 같은 위치에 둔다면 얘가 더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역설법의 의미가 뭐죠? 역설법의 의미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중요한 그 포인트만 집어서 생각하면 우리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어떠한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 역설법이다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겉 문장으로 그 의미를 보기에는 그냥 말이 안 되는 듯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만, 알고 보니 그 속에 진짜 의미를 찾아보니 거기엔 진리가 담겨 있다. 그게 역설법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역설법이라고요. 그러면 왜 슬픔이 더 소중할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 소중한 슬픔이 왜 사랑보다 더 중요한지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픔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렇겠지만 여기서 이 슬픔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 즉 연민이라는 거죠. 연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죠? 가련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련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 다시 말하자면 측은지심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측은지심과 연민. 즉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한정될 게 아니라 그보다도 나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 관심을 갖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이웃들,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따뜻한 마음, 연민, 측은지심 이런 슬픔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연인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아주 마냥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슬픔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왜? 다른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연민과 측은지심이기 때문이네. 우리 사회는 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됐죠? 자, 다음 줄 보도록 할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야 떨고 있는 할머니가 있으세요. 근데 이 할머니의 처지가 상당히 좀 슬프죠. 그 겨울밤, 그러니까 따뜻한 여름이라든지 봄 이런 것도 아니고 겨울의 밤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 눈여겨본다면 우리는 캐치할 만한 게 있어요. 겨울이라는 것은 춥다는 거죠. 추위에 떨고 있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낮도 아닌 밤에 있다는 것은 밤은 어둡죠. 어둡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시련과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겨울밤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실적 고난, 그 다음에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쓴다면 자, 그 다음에 이 귤은 뭐겠습니까? 이게 생존 수단이죠.
생존 수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근근히 어떻게 먹고 살아가시는 건데, 살아온 추위야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역시 너는 상당히 나쁜 존재죠. 그죠? 부정적인 존재인 이 너는 다 세모 표시할게요. 이렇게 세모 표시를 바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할머니는 소외된 이웃이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면 참 좋을 소외된 이웃이겠죠. 이분들에게 귤값을 깎으면 안 되죠. 이분들의 소외된 이웃인 이 할머니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이라는 너, 이것은 좋지 않다. 나는 슬픔의 평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기쁨은 좋지 않은 감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기뻐하던 너 밑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는 너. 그 너라는 존재는 이기적 존재인 거죠. 이타적 존재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타적인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이타적이란다면 지금 여기서 너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이익이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귤값을 기어이 깎잖아요. 할머니에게, 소외된 이웃인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는 이 작은 이익을 탐하는 너는 아주 이기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을 주겠다. 여기서 사실 이 문장의 의미,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실 질책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질책의 의미. 근데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는 있어요. 왜 슬픔과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데 이 둘은 평등한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평등한 얼굴?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 궁금해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다 써줄게요. 있습니다. 슬픔 또한 기쁨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그 평등한 얼굴. 슬픔도 기쁨만큼 소중해. 그 평등한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쯤 되면 그 운율영성 요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운율영성 요소 느끼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주겠다. 그 다음에 주겠다. 그죠? 계속 주겠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주겠다. 또 있나요? 걷겠다,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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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이것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배움 포인트, 배움 중심 포인트, 어쨌든 이런 것은 바로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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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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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 음악적 리듬감 형성하고 있다는 거 중간에 한번 끼워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그죠? 그 다음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 그러니까 자 봐봐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서 이 부분이 너의 행적이에요. 어떤 행적이야? 어둠 속에 불렀을 때 관심도 안 가져졌어.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그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어. 즉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무관심한 너란 얘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무관심한 너다. 아 이거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그죠? 세모 표시하기로 했죠. 그죠? 부정적이니까요. 무관심한 너.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지켜보자고요.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른다. 어둠. 부정적인 의미죠. 아까 말했잖아요. 밤은 어두운 건데 어두운 것은 고난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뭔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을 때 너를 부를 때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도움을 청했다는 얘기예요. 도와줘. 도움을 청했는데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적어봤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 즉 타인의 아픔.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르는 건 어쨌든 나의 어떤 아픔인 거잖아요. 시적 화자인 내가 아팠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시적 대상 너에 대한 비판인 거죠. 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너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그러니까 얼어 죽은 사람이에요.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을 때,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 이게 말이 되나? 이거는 역시 역설법이죠. 그러면 겉으로 모순되지만은 속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어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얼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얼어 죽어? 자, 이걸 말하자면 어쨌든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 그러니까 추위에 떨어서 죽었어. 추위에 떨어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따뜻한 관심이라든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것은 다시 죽는 거죠.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야, 너 나 다시 죽인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 하기도 하는데 정말 확인사살하는 거죠. 네.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육체적으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겠죠. 동사자라는 의미가. 이게 쓸게요. 동사자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로 인한, 여기다 더 쓸까요? 추위로 인한 육체적 사망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시 죽는다는 것은 무관심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인 역설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설법이 또 한 번 등장했어요.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 역설법 나왔죠? 그 다음, 그럴 때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너는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무관심의 결정입니다. 무관심의 결정체인 거죠. 그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죠? 달리 말하자면 요 가만히 한 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관심. 물론 최대한의 관심이라면 동사자를 발견하면은 병원에 옮긴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드리고 막 장례식까지 치러드리는 거에 최대한의 관심이겠지. 근데 누가 그러겠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한 장이라도 이미 얼어 죽으신 분이시지만 가만히 한 장이라도 더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것마저도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 그죠? 너의 눈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눈물이 바로 슬픔인 건데 이 슬픔을 모른다는 거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 이런 것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죠? 남의 아픔을 볼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는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너를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나라는 슬픔인 존재가 너라는 기쁨인 존재에게 기다림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남의 아픔, 어떤 관심, 무관심이 아닌 관심, 그 다음에 연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남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깨달아라. 질책할 테니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히 말하자면 그 시적 화자가 청자인 너에게, 그러니까 청자인 너는 그 할머니에게 귤값 깎으면서 기뻐했잖아요. 그죠? 귤값 깎으면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동사자를 위해서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았던 너. 그죠?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슬픔을 느끼면서, 즉 공감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 슬픔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너 할머니한테 귤값 깎으면서 기뻐했지. 근데 그것보다 네가 추위에 떨면서 귤을 팔고 계시는 할머니의 소외된 이웃,
그분들의 슬픔을 공감하면서 흘리는 눈물의 가치를 내가 깨닫게 해줄게. 그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방눈이 내는 상당히 설렙니다. 그죠? 기쁘죠? 한방눈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방눈은 부정적 대상이에요. 일반적인 한방눈의 이미지를 갖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일단 한방눈은 일반적으로는 설레는 어떤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포근한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새하얀 이미지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호승 시인은 이 한방눈의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차갑다. 끝입니다. 차갑다. 차갑다는 것은 무엇이다? 좋지 않다. 그죠? 더군다나 바깥에 나와서 자기 집도 없어서 추위에 떨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불쌍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있어서 차가운 것은 상당히 시련이죠. 고통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한방눈은 그런 내용이에요. 설렘, 포근하고 새하얗고 뭔가 첫사랑 생각나고 막 샬랄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방눈을 멈추겠다. 왜? 한방눈은 부정적 대상이니까요. 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진 자들이 누리던 기쁨. 사실 한방눈이라 한다면 정말 높은 고층 빌딩에서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한방눈 구경하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겠죠. 그건 가진 자들이 누리던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고층 빌딩 바깥에서 추위에 떨면서 물건 행상팔이 하시는 그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그죠? 우리는 양면을 다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 이면에는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네.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상인 한방눈. 근데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여기서 이 봄눈이 좀 애매합니다. 자, 이게 해석의 다양성인데 이 봄눈의 의미가요. 여기다 표시할게요. 이 봄눈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요거 지우고. 일단 봄눈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교과서에 해석된 의미는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행복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떤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봄눈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도 세상의 고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게 교과서의 입장이고요. 요거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시의 묘미이고 아름다움이고 재미인 건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일반적인 요 행복과 따뜻의 의미로 요 봄눈의 의미를 갖다 내겠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잘 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교과서 입장은 이것을 행복, 그 다음에 따뜻한 어떤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눈들을 데리고 가서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를 세상의 고통을 해석한다면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여기서 데리고라는 말은 그러니까 속어의 의미입니다. 없애고. 속어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보리밭에 내리던, 그러니까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도 멈추게 해버리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자,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시적 화자의 나는 눈 그친 눈길을 걷고 싶은 거야. 너와 함께. 눈 그친 눈길을 걷고 싶은데 봄눈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죠. 한방눈이 필요할까? 필요 없죠. 한방눈과 봄눈이 둘 다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눈이 그쳐야지만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거죠. 눈 그친 눈길이. 세상에 눈이 막 새하얗게 깔려 있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죠. 하지만
이 서술자래 시적 화자인 나는 눈이 내리지 않은 벌거벗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 본다면 봄눈은 없어져야 될 대상인 거죠.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알란가? 너무 어렵나?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봄눈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너와 함께 걷겠다라는 것은 화합, 너와 화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조화, 의지겠죠?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화합과 조화의 의지. 그 다음에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네, 여기서 이 슬픔의 힘이라는 것 또한 사실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슬픔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에 쓰여져 있는 부분을 옮겨왔습니다. 슬픔을 겪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네. 그래서 사실 기쁨만 있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네. 그래서 같이 고통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애환을 느끼면서 진정한 사랑이 꽃피게 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슬픔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픔의 힘,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걸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사실 그 속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즉슨 너를 설득해서 너가 깨달을 때까지 이 너는 그러니까 슬픔인 거죠. 슬픔이래. 기쁨인 너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지고 연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걸어가겠다. 기다림이 그거잖아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잡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슬픔의 진정성을 이해할 때까지, 그러니까 너가 깨달을 때까지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소외된 이웃의 슬픔이 극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걸어가겠다 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좀 별거 아닌 시 한 편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는 이게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면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감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너에게 나는 데리고 가는 거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걷겠다라는 말인데 어떤 의지를 가진 표현이 등장했었죠. 이 손잡는 건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는데 일단 너와 나의 어떤 개념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이 의미들이 보세요. 이기적인 너, 이타적인 나, 기쁨의 너, 슬픔의 나, 무관심, 다른 사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너, 그 다음에 관심과 배려를 가진 나, 외면하는 너,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연민을 가진 나. 이 둘은 서로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겠다 그거죠. 사실 이 둘의 화합과 조화를 통해서 사실상 이 너를 갖다가 개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합과 조화를 통해서 어디로 가겠다? 타인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슬픔을 통한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 화합과 조화의 삶으로 향해 나아가겠다. 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시 형식상으로는 자유시고요. 내용상으로는 서정시입니다. 정서를 담은 시니까요. 성찰적이다, 비판적이다, 의지적이다, 박애적이다.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박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 촉구. 특징, 슬픔을 화자로 하여 기쁨의 행동을 질책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슬픔과 기쁨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에서 벗어났다. 이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뒤바꿨다.
그래서 슬픔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러면서 시상을 전개했다. 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더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